꿀벌.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이듬해 봄이 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시기라 도시 이곳저곳에서 건물을 지어댔다. 벽돌을 아무리 구워대도 모자랐고 공장은 지칠 줄 모르고 번창해 갔다. 그간 춘희는 문에게 벽돌 만드는 법을 배우느라 공장에 틀어박혀 지냈다. 한 인부가 쌓아놓은 벽돌 도미를 잘못 건드려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서 놀던 춘희가 벽돌 도미에 깔렸다가 그녀가 벽돌에 깔려 죽었을 거라는 인부들의 짐작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벽돌을 헤치고 나온 이후 공장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존재에 주목하게 되었다. 당시 춘희는 이미 누구라도 그녀가 만든 벽돌이 어떤 건지 한눈에 알아볼 만큼 뛰어난 손재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자 금복이 문에게 한마디 했다. 그것 보세요. 진즉에 그 애를 공장에 들여보내길 잘 했잖아요. 금복은 그간 자신이 필생의 꿈으로 삼고 있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장에 붙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바로 극장을 짓는 일이었다. 오래전 칼자국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 단숨에 눈과 귀를 사로잡혔던 울음이 날 만큼 두려웠지만 차마 헤어나고 싶지 않았던 날카로운 흥분,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죄책감에 온몸이 오그라들었지만 한편으론 영원히 멈추고 싶지 않고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바랐던 희열. 어둠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웅장한 소리와 생생한 화면을 그녀는 평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문은 그녀의 무모한 모험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는 평대 같은 외진 산골에 무슨 극장이냐며 반대를 표시했지만 금복은 들은 채도 안 했다. 두고 보세요. 사람들은 다들 극장 앞에 줄을 서고 우린 곧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극장을 짓는 건 벽돌 극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었다. 금복은 극장 사업에 돈을 낼 투자자를 모으는 한편 극장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아보러 다녔다. 이 때문에 그녀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운전사까지 따로 고용했다. 무는 금복이 또다시 자신이 닿을 수 없는 낯선 세계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달리 멈추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때쯤 그는 자신의 먼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불행의 그림자가 자신에게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가마 옆에 지어놓은 변소에서 볼일을 보던 한 인부는 어디선가 날아온 꿀벌에게 눈을 한 방 쏘이고 말았다. 그는 재수없게 벌에게 쏘였다며 밥해주는 여자에게 부탁해 퉁퉁 부은 눈에 된장을 바르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엔 벌에 쏘인 사람이 7명이나 더 나왔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엔 벌에 쏘인 사람이 8병으로 늘어나 이러다간 국을 끓일 된장조차 남아나지 않겠다며 여자들이 투덜댔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엔 벌에 쏘인 사람이 다시 수십 명으로 늘어나 다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라며 겁을 먹었다. 누군가 평대에 가 있는 금복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금복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멀쩡한 사내들이 겨우 벌 몇 마리 때문에 겁을 먹었단 말이에요? 가서 다들 밑에 달고 있는 걸 떼어버리라고 해야겠군요. 금복이 된장을 한 동 퍼서 인부와 함께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백만 아니 수천만 마리의 벌떼가 남바란의 하늘을 새까맣게 뒤엎어 거대한 먹장 구름이 짙게 들이운 듯 사방이 어두웠고 귀신이 울어대는 것처럼 벌들이 붕붕대며 날갯짓하는 소리가 머리에 다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장관으로 치면 실로 보기 드문 장관이었지만 이 때문에 인부들은 밖에 나가 일할 엄두도 못 내고 숙소에 들어가 문틈으로 사태만 지켜보고 있었다. 금복도 벌에 쏘이지 않게 눈만 빠끔히 내놓은 채 온몸을 두꺼운 옷으로 감싸고서야 겨우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인부들은 때 아닌 벌떼로 인해 일을 모두 놓아버린 상태였지만 금복이라고 달리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벌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공장 주변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사람들은 들판 멀리 검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공장을 향해 점점 다가왔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검은 바위처럼 생긴 커다란 물체가 바로 벌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검은 덩어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는 그 물체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사람이 검은 덩어리로 보인 이유는 온몸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벌들 때문이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벌들은 우수수 덩어리를 지어 바닥에 떨어졌지만 곧바로 주변에 날아온 벌들이 달라붙어 다시 떨어진 자리를 메우곤 했다. 마치 벌떼로 두터운 외투를 해입은 듯한 그 괴이한 자에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을 느꼈다. 이윽고 그가 입으로 짧게 휘바람을 불자 몸에 달라붙었던 벌들이 거짓말처럼 일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정체가 드러났다. 산발을 해서 늘어뜨린 긴 백발에 백옥같이 깨끗하지만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갸름한 얼굴, 쌍꺼풀이 진 커다란 눈, 허무한 듯 순진하고 미련한 듯 무심해 보이지만 애석하게도 한쪽 눈이 빠져 달아난 애꾸. 여러분, 그녀가 영영 사라졌다고 믿는 건 아니시겠지? 그렇다. 그녀는 바로 죽은 노파의 딸이었다. 이전과 달리 그녀는 애꾸가 된 눈에 검은 안대를 하고 있었으며 어찌된 일인지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없어 빈 소매만 바람에 너풀거렸다. 오랜 시간 햇빛과 바람에 노출되어 색이 바래고 푸석해진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속살이 드러나 보이고, 그녀의 영월이 깃들어 있는 듯한 긴 백발은 발끝까지 흘러내려 바닥까지 끌었다. 애꾸 여자를 알아본 사람들은 더욱 개의해진 그녀의 용모에 다들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애꾸는 한쪽 눈으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다 금복을 발견하고는 입을 열었다. 그대가 여기 주인인가? 그러는 당신은 누구요? 금복도 이번에는 제법 간담이 서늘했던지 차마 말을 놓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나는 그대가 훔쳐간 이 땅의 원래 주인이지. 애꾸의 입에서 거침없는 대답이 흘러나왔다. 내가 이 땅을 훔치다니요? 내게 땅 문서가 있는데 어째서 당신이 여기 주인이란 말이요? 그건 그대가 더 잘 알 텐데. 사람들은 애꾸의 말이 도대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어 의아했지만 이때쯤 금복은 뭔가 짚히는 게 있는지 한 걸음 물러섰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뭔가 연유가 있을 테이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욕이라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그러자 애꾸는 비시시 웃으며 금복을 쳐다보았다. 금복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을까. 인부들 사이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연이어 흘러나왔고 벌들은 여전히 애꾸의 근처를 돌며 더욱 극성스럽게 붕붕거렸다. 그러다 이윽고 애꾸는 발걸음을 떼며 말했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군. 마침 시장하던 참이었으니. 금복이 뒤따르며 말했다. 저 벌들을 좀 거두어 주어요. 사람들이 겁을 먹어 며칠째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자 애꾸는 안으로 걸어가며 가볍게 한번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 순간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었던 벌들이 순식간에 계곡을 향해 일제히 몰려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물기둥이 움직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장관을 연출했다. 사람들은 엄청난 수의 벌들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애꾸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한편 그녀가 왜 금복을 찾아왔는지 궁금하게 여겼다. 애꾸는 과연 몹시도 시장했던지 국에 밥을 말아 순식간에 뚝딱 해치웠다.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그녀의 모습엔 오랜 시간 야생에서 살아오느라 더욱 애절해지고 탐욕스러워진 따뜻한 밥에 대한 간절함이 엿보였다. 금복은 그녀가 물을 마시기를 기다려 도대체 왜 그녀가 원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지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애꾸는 자신은 원래 죽은 국밥집 노파의 딸인데 노파에게 받을 빚이 있다고 했다. 금복이 노파에게 받을 빚을 왜 자신에게 받으려고 하느냐 묻자 그녀는 공장 터가 된 땅은 바로 노파의 땅이며 공장을 일으켜 세운 그 돈 또한 노파가 운영하던 국밥집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애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자리에서 그녀는 금복에게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다.
금복은 자신이 가진 돈은 순전히 커피를 팔아 어렵게 모은 것이니 나눠줄 이유가 없으나 그래도 노파의 딸이라는 인연과 그간 홀로 외롭게 벌을 치며 떠돈 대가로 집 한 채 값 정도는 내줄 수 있다고 타협안을 내놓았다. 애꾸는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애꾸가 밖으로 나가면서 휘바람을 불자 계곡에서 벌떼가 몰려와 다시 공장 일대를 새까맣게 뒤덮었다. 그녀는 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앉아 벌들을 마음대로 부리며 농성에 들어갔다. 일군 듯이 다시 일손을 놓고 숙소로 도망가 금복과 무는 속이 탔지만 애꾸 여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일꾼들 가운데 벌침에 민감한 자들이나 겁이 많은 자들은 이미 보따리를 싸 공장을 떠난 뒤라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했다. 다만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벌떼가 음산하게 붕붕거리는 와중에도 춘희는 마당에 나가 태연하게 벽돌을 빚었는데 그녀는 벌에게 단 한 방도 쏘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춘희의 독특한 능력에 다들 놀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결국 다음 날까지도 벌들이 사라지지 않자 금복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인부 한 명과 함께 트럭을 타고 공장을 떠났다. 다음 날도 애꾸는 꼼짝 않고 엉덩을 지켰고 벌들은 공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일꾼들 몇이 달아났다. 금복이 공장으로 돌아온 것은 사흘 뒤였다. 그런데 그녀가 타고 온 트럭 뒤에는 무언가가 가득 실려 있었다. 휘장을 걷자 드러난 것은 수십 개의 별통이었다. 인부들은 그것을 무엇에 쓰려는지 몰라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금복의 지시에 따라 벌통을 마당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근처에 있던 벌 몇 마리가 벌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벌들이 일제히 벌통을 향해 낙하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검은 장대비가 내리듯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벌떼의 인부들은 모두 놀라 또 뒤로 물러섰다. 이때 멀리 언덕에 앉아있던 애꾸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입으로 연신 휘파람을 불어대며 황급히 공장을 향해 뛰어왔다. 그러나 벌들은 그녀의 휘파람 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꾸역꾸역 벌통으로만 기어들었다. 수십 개의 벌통이 순식간에 벌들로 가득 들어차고도 모자라 그 위를 뒤덮은 무수한 벌떼로 인해 마치 집채만한 바위가 땅에서 솟아오른 듯 했다. 그러자 금복이 미리 준비해 놓은 기름을 그 위에 끼얹고 성냥을 칙 그었다. 순간 사색이 된 애꾸는 길게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러자 불붙은 성냥은 금복의 손을 떠나 허공을 향해 날아갔으며 벌들이 만든 덩어리 위에 떨어지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벌들이 이거 터지는 소리가 폭죽을 터뜨리듯 요란했다. 애꾸는 마치 자신이 불길 속에 던져진 듯 고통스럽게 온몸을 뒤틀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마침내 벌들이 새카만 채만 남기고 모두 타둑자 매캐하고 역겨운 냄새가 계곡을 뒤덮어 다들 코를 감싸쥐었다. 그동안 애꾸 여자는 입에 거품을 문 채 몸부림치다 결국 눈을 하얗게 뒤집고 혼절하고 말았다. 그녀가 보여준 그간의 괴기한 영상으로 보자면 참으로 허망하고도 어이없는 참패였다. 금복은 밥하는 여자들을 시켜 애꾸를 방으로 데려가 눕히는 한편 인부들에게는 그동안 주문이 밀려있던 벽돌을 빨리 생산하라고 재촉했다. 사람들이 모두 신기한 듯 금복에게 도대체 무슨 수를 썼기에 벌들이 벌통으로 몰려들었냐고 물었지만 금속은 피식 웃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할 뿐이었다. 벌이 벌통으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실 금복이 벌들을 물리친 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마을로 내려가 오래전부터 벌을 치는 한 늙은 벌치기를 찾아갔다. 그에게 벌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물은즉 그가 내려준 처방은 바로 여왕벌이 꿀벌들을 유인할 때 분비하는 페로몬이었다. 그녀가 트럭에 싣고 온 벌통에는 이미 여왕벌의 페로몬이 잔뜩 발라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벌들이 벌통으로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 금복이 남들도 모르는 특별한 신통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꾼들은 금복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된 한편 다들 은근히 그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얼마 후 애꼬 여자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전의를 모두 상실한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금복이 옆에서 가만히 살펴본 즉 평생을 벌들과 더불어 야생에서 살아온 때문인지 그녀의 괴이한 용모 어딘가에 거칠고 날카로운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한때 자신도 거지 신세가 되어 구르는 낙엽처럼 세상을 떠돈 적이 있던 금복은 그녀가 측은하게 여겨졌다. 그녀는 애꼬에게 벌들을 죽여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마을에 집을 한 채 사줄 수도 있으나 팔도 한 짝 없는 데다 애꼬인 여자를 마을 사람들이 꺼려할 것이 자명할 터인즉 가능하면 공장에서 자신과 같이 지내는 게 어떠냐고 넌지시 제안을 했다. 그제야 애꼬는 달밤의 승냥이처럼 슬피 울며 그간 자신이 살아온 내력 즉 애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 노파에게 구박을 받다 끝내 한쪽 눈까지 잃게 된 일과 노파의 정부였던 곰보에게 처녀를 잃고 벌칙에게 꿀 2통에 팔려간 사연 등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뒤이어 그녀가 금복에게 털어놓은 한쪽 팔이 잘리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오래전 평대를 떠난 애꼬는 노파에게 물린 팔의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다. 팔뚝에 박힌 노파의 이를 뽑아내 다행히 상처가 깊어지지 않았으나 노파의 저주가 깃들었는지 어땠는지 고통이 점점 심해져 종국에는 잠도 못 이룰 지경이 되었다. 그녀는 바닥을 뒹굴며 죽은 노파에게 빌었다. 아이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고통은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울기도 하고 빌기도 하다. 그래도 정 낫지를 않자 누가 이기나 보자며 이를 갈며 노파를 향해 상스러운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에 팔을 올려놓고 허공을 향해 외쳤다. 흥! 한쪽 눈을 내놓더니 이젠 파란 짝도 달라고 하는군요. 그래요. 당신이 정 원한다면 이깟 파란 짝 기꺼이 내드리지요. 그리고는 싹둑 단숨에 팔을 잘라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팔을 한쪽 잃은 대가로 그녀는 비로소 노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당. 금복은 애꼬가 나타난 것을 계기로 천장에서 발견한 그 어마어마한 돈의 원주인이 바로 죽은 노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하필이면 전보가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차 앞에 나타나 전보를 죽게 한 것 역시 바로 노파의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더 거슬러 올라가 공장터에서 한정없이 물이 나온 것이나 일꾼이 뱀에 물려 죽은 게 모두 노파의 원한과 저주가 잠긴 돈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영 깨림직했다. 금복이 쌍둥이 자매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그네들은 당장 구슬을 해서 노파의 원혼이 더 이상 해코지를 못하게 해달라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쌍둥이 자매의 조언에 따라 금복은 인근에서 제일 영검하다는 무당을 불러 노파의 넋을 위로하는 굿을 벌이게 되었다. 애초에 노파가 국밥집을 운영하던 다방 앞에서였다. 이날 열린 굿은 평대에서 처음 보는 큰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물론 소문을 듣고 몰려온 인근의 뜨내기와 거지들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르렀고 차려낸 전물상엔 소머리와 돼지머리는 물론 떡과 과일 등 온갖 음식을 어린애 키만큼이나 높이 고여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으며 방울과 부채, 깃발과 장대는 물론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커다란 상지창과 신칼, 언월도, 작두 등 온갖 무구들만 해도 큰 구경거리인 데다 장구 제비를 포함한 삼제비는 물론 사면 육각이 총동원되어 그들이 불어대고 뜯어대고 두들겨대는 온갖 악기 소리에 공연히 흥분한 구경꾼들은 굳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절로 엉덩이를 추석거렸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굿을 맡은 무당이 몸주로 모신다는 장군신이었다. 모신도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갑옷과 투구에 말을 탄 여느 장군신들과는 달리 유난히 큰 코 위에 선글라스를 걸친 서양내 얼굴이었다.
그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탱크 위에 올라서서 거만하게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신격이 다소 특이하고 생소했지만 뒷배를 맡은 조무들의 말에 따르면 그 장군은 남쪽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멀리 바다 건너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신력이 실로 대단해 군하에 흙 한 번 안 묻히고도 북쪽의 군대를 모두 물리쳤다는 거였다. 특히나 그가 가지고 있는 대포는 채영 장군이나 남이 장군은 물론 관훈장조차 겁을 집어먹고 달아날 정도로 그 영능이 엄청나다고 조무들은 숨가쁘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런 높은 신력을 가진 장군신이 무색하게도 그날의 굿은 시작부터 낌새가 수상했다. 무물을 추던 만신은 저도 모르게 자신이 왼쪽으로 맴을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불길하게 여겼는데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그녀는 언제나 오른쪽으로만 맴을 돌았던 것이다. 더욱 회개한 일이 일어난 것은 홀령을 불러 모시는 청배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는데도 선앙대에 매달린 깃발은 찢어질 듯 펄럭였고 당방울은 제 혼자서 미친 듯이 울어댔다. 구경꾼들은 드디어 선글라스를 쓴 그 장군심이 임하는 모양이라며 다들 수군거렸는데 재금을 치던 한 여자 무당이 갑자기 미쳐서 자신의 머리를 재금으로 마구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머리통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픈 것도 모르고 계속 시끄럽게 머리를 두드려 댔으며 옆에서 징징 치던 다른 여자 무당은 깔깔대고 웃으며 치마를 훌렁 뒤집어 자신의 아랫도리를 구경꾼들에게 아낌없이 드러내 보였다. 구경꾼들의 입장에서야 달리 유감이 있을 리 없었지만 굿을 하는 제가의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시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건 양중이들이 달려들어 미친 무당들을 끌어내 상황을 겨우 수습한 뒤였다. 청배를 읊던 만신의 입에서 느닷없이 보도 듣도 못한 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였다. 구경꾼은 물론 만신 자신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구경꾼 가운데 누군가 그 소리는 선글라스를 쓴 장군의 나라에서 쓰는 말이라고 했는데 그날 만신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은 소리나는 대로 대충 옮겨 적자면 갓댐, 뻑유, son of bitch, motherfucker, cocksucker, oh shit 등등이었다. 훗날 만신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소리가 모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상스러운 욕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자리에서 이를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구파는 이때부터 점점 더 개판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삼제비들의 연주가 제각기 뒤엉켜 음악인지 뭔지도 모를 시끄러운 소리가 흘러나와 구경꾼들이 귀를 틀어 막았으며 무당의 춤사위 동안 제각기 뒤엉키며 발에 밟혀 치마가 찢어지고 한 무당이 전물상 위에 엎어져 음식이 모두 바닥에 쏟아지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수습하고 서둘러 귀신을 쫓아내고 만신이 급히 작두를 타기 위해 올라갔다가 그만 시퍼런 작두날에 발이 싹둑 잘려버리고 만 것이다. 발에서 피를 뿜어내며 비명을 지르던 만신은 그 자리에서 그만 혼절을 하고 말았다. 무격들이 놀라 갈팡질팡 하는 동안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맑은 하늘에서 비가 뿌려대기 시작해 구경꾼들도 겁을 집어먹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이때 혼절에 있던 만신이 갑자기 용수철처럼 뛰어올라 작두 위에 올라가 앉았다. 이번에는 작두날에 베이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녀의 얼굴엔 딴 사람처럼 감쪽같이 변해 있었다. 온폭 들어간 쥐 눈에 주먹코 바로 그들이 굿을 해달라고 했던 원혼의 주인공 노파의 얼굴이었다. 구경꾼 가운데 노파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은 두려움의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가래가 끓는 듯한 귀곡성을 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으스스한 울음소리였다. 구경꾼들 가운데 놀라 기절을 하는 자도 여럿이었다. 만신, 아니 노파는 문득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어 구경꾼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드디어 공수가 흘러나왔다. 큰 물고기가 산속에 떨어지면 불기둥이 치솟아 하늘에 닿고 남쪽에서 온 사내가 술에 취하면 너희의 자손은 건불처럼 쓰러지리라. 노파의 음산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그 말에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싶어 수군댔지만
노파가 한 말은 단지 그뿐이었다. 뒤이어 그녀는 일그러진 입으로 괴이한 웃음을 흘리며 구경꾼들을 굽어 보았다. 구경꾼들은 두려움에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이때 사태를 수습한 건 역시나 우리의 여장부 금복이었다. 그녀는 노파 앞에 썩 나서며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의 오너를 달래 극락으로 보내주려고 애써 비싼 돈을 들어가며 구판을 벌였거늘 이 무슨 귀신으로서 가당치도 않은 회사란 말이오. 얌전히 있다 사자밥이나 먹고 물러가든지 그도 저도 싫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썩 꺼지시오. 금복의 감기가 통했던 걸까 어느덧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잦아들었다. 그리고 당방울 소리가 멈추며 만신의 얼굴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구경꾼들은 모두 금복의 배짱에 놀라는 한편 역시 배포가 그 정도 되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사업을 해낸 거라며 다들 혀를 내둘렀다. 그때 사태는 금복이 대충 집 안팎에 고수레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당장의 무당의 입에서 흘러나온 큰 물고기란 게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에 대해 온갖 추측과 견해, 짐작과 해석, 주장과 설이 난무했다. 이른바 그 유명한 공수 논쟁의 시작이었다. 그 논쟁에는 당시 평대의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모두 뛰어들어 서로 편을 갈라 물고 뜯고 핥히다. 대개의 논장이 그렇듯 결국 서로 간에 깊은 상처만을 남기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 대강 살펴보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을 듯 싶다. 그들은 우선 학자답게 공수의 미리와는 상관없이 만신의 공수가 두 개의 다른 구절로 이루어졌다는 형식적 측면에 주목했다. 즉 큰 물고기가 산속에 떨어지면 물기둥이 치솟아 하늘에 닿는다는 것과 남쪽에서 온 사내가 술에 취하면 너희의 자손은 건불처럼 쓰러지리라. 가 그것이었다. 이에 대해 두 구절이 모두 각기 다른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가정법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즉 단일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란 설과 두 개의 문장이니 당연히 독립된 두 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일사학파와 두 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는 이사학파로 나뉘어 한동안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들은 산속이 평대를 지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산속에 떨어진다는 큰 물고기의 해석을 두고 다시 의견이 엇갈렸다. 일사학파는 불기둥이 치솟아 하늘에 닿는다는 따져볼 것 없이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가리키며 이로 미루어 큰 물고기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노파의 공수는 저주가 아니라 생전에 노파를 사로잡았던 반편이의 거대한 성기를 찬양하는 동시에 남녀간의 운우지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이사학파에선 불기둥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모든 범주에 기계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해석상의 전반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큰 물고기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것은 지난 전쟁에서 등장한 신무기, 즉 미사일을 가리킨다는 거였다. 미사일이 마치 물고기처럼 유선형으로 생긴 데다 뒤에 나오는 불기둥이란 말과 정확하게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곧 미사일론에 대한 반박이 뒤따랐다.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은 노파가 어떻게 미사일을 아느냐는 거였다. 귀신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다는 해명에 대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반박이 나왔으며 뒤이어 어따 대고 선배 앞에서 그따위 개소리를 하느냐는 성명이 발표되자 너 어느 대학 나왔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 씹새야 어딜 나온 게 무슨 상관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자 저 새끼 싸가지 없는 건 대학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는 인물평과 저 새끼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야 된다는 매장론이 뒤따랐으며 선배 무시하다 뒤지게 맞고 피똥 싼 놈 많다는 협박과 두 눈 18 고스톱 쳐서 학위 딴지 아냐는 고스톱 학비론 그럼 씹새캬 미사일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뭐긴 뭐냐 샤캬 이 애비 조시라니까 라는 식으로 반박이 줄줄이 이어지며 논쟁은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후에도 불기둥 논쟁, 남쪽 논쟁, 건불 논쟁 등 논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며 공수 논쟁은 그 해가 다 가도록 끝도 없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한때 그들이 벌인 논쟁의 불똥은 엉뚱하게도 생선 장수에까지 튀어 곤욕을 치러야 했는데 그것은 이사학파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남쪽에서 온 사내가 다름 아닌 금복의 집에서 운전을 하는 생선 장수를 가리킨다는 이른바 생선 장수론을 들고 나왔을 때였다. 그러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몸에서 나는 독한 비린내를 기이하게 여기고 있던 터였기에 그 주장은 꽤나 설득력을 얻었다. 금복은 생선 장수를 쫓아내려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를 옹호해 주느라 진땀 깨나 빼야 했는데 실인즉슨 생선 장수가 남쪽에서 온 사내라는 힌트를 이사학파 쪽에 흘린 사람은 다름 아닌 쌍둥이 자매였다. 그네들은 그때까지도 생선 장수가 사고로 전보를 죽인 데다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어쨌거나 그날의 굿은 학계에 분열과 증오만을 남기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며 수많은 얘기거리를 남겼다. 여기서 또다시 후일담 하나. 발이 잘린 무당은 노파의 저주가 단지 저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사람들 귀에선 사라졌으나 그녀의 귀엔 한동안 육신을 떠난 노파의 목소리가 맴돌았던 것이다. 그것은 한 번 열린 판도라의 상자처럼 다시는 주워다올 수 없는 거였다. 그날 이후 만신은 죽은 노파의 귀신이 선글라스의 장군신보다 훨씬 더 실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새로 강신을 받아 몸주로 삼기를 청해 결국 그녀의 몸에 노파의 귀신이 들러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노파의 신령이 분노와 심술만이 가득한 복수의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신령은 이따금씩 영험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만신에게 굿을 한 사람들 가운데 급사를 맞아 죽거나 귀신에 들려 미쳐버리는 사람이 늘어나자 결국 그녀는 사악한 흑무당으로 낙인이 찍혀 무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들러붙은 노파의 신령을 떼어내기 위해 가진 방법으로 애를 쓰다 어느 비오는 저녁 집 앞 우물에 호련히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 말았다. 자신의 육신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노파의 귀신을 떼어내 더 이상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제야 세인들은 비록 작두 위에서 발을 잘리기는 했으나 그녀가 흔해 빠진 엉터리 선무당이 아니라 진정한 큰 무당이라고 모두들 알아주었다. 백내장. 어느 날 춘희는 문의 눈동자가 평소와 달리 회백색으로 뽀얗게 흐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춘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자 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놀랄 거 없단다, 춘희야. 나의 아버지는 40살이 되기도 전에 완전히 소경이 되셨어. 그래도 다행이지. 지금까지 나는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았으니. 하지만 이제 그 몹쓸 병이 나에게도 찾아온 것 같구나. 백내장. 그것은 문의 가족력이었다. 그의 친척들 가운데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은 그가 아는 것만 해도 모두 10명이 넘었다. 그것은 유전의 법칙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올 불운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듯 쳐다보는 춘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하지만 걱정할 건 없단다. 내일 당장 소경이 되는 건 아니니까. 눈은 아주 조금씩 멀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할 시간이 남아있거든.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꼭 슬픈 것만은 아니란다. 문은 마치 춘희가 말귀를 모두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이즈음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져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는데 춘희에게만은 예외였다. 춘희는 문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슬픔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해 가을 평대의 다방에선 작은 경사가 하나 있었다. 쌍둥이 자매 가운데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신랑이 될 남자는 평대에 처음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전봇대를 세우러 온 젊은 기술자였는데 그는 쌍둥이 자매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린 나이였다.
전봇대를 세우는 동안 그는 우연히 다방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자신이 찾던 운명의 연인을 발견하고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다방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당시에 그녀는 이미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러져 내릴 정도로 물기가 다 말라버린 나이였지만 한복을 입고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의 단아한 모습에 기술자는 그만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따지고 보면 쌍둥이 자매는 기술자의 엄마뻘이 되는 나이였는데 바로 그 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힌 이유이기도 했다. 그것은 오래전 나이든 한 과부가 술에 취해 막 사춘기에 접어든 그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옷을 갈아입고 그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기어든 이후 어둠 속에서 그의 뺨과 코를 간지리는 뜨거운 입김에 뒤섞인 독한 술 냄새와 진한 살 냄새의 어지럼증을 느낀 이후 우리 새끼 고추가 얼마나 컸나 보자며 그녀가 별 생각 없이 킥킥대며 그의 바지춤으로 손을 집어넣은 이후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며 곧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답답함과 아랫배에서 꼬물거리는 간지러움 속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은 오싹한 쾌락에 깜짝 놀라 부르르 몸을 떨며 자신도 모르게 과부의 뜨거운 가슴을 와락 껴안은 후 그 다음에 자신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엉덩이를 바짝 밀어붙여 살이 짓무르도록 사타구니를 마구 비벼댄 이후 죽을 만큼이나 커다란 두려움과 다시금 순간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에 사로잡혀 시달리느라 자신이 또는 그의 엄마가 또는 이 세상 전체가 우주 속의 먼지로 변해 차갑고 광대한 성간에서 영원히 떠돌기만을 꿈꾸게 된 이후부터 그가 줄곧 바라온 모든 것이었다. 때문에 금복의 덕에 예배당을 짓게 된 답례로 평대에서 처음 결혼식을 주관한 목사가 다 함께 기도를 하자며 눈을 감으라고 재촉해 할 수 없이 하객들이 모두 눈을 감았으나 아무런 죄책감도 안 들 뿐더러 괜히 좀이 쑤시고 머리가 아파오는 한편 아랫배가 부글거리며 방귀가 나오려고 해 이를 참느라 엉덩이를 비틀어대고 억지로 눈을 감다 보니 저절로 눈꺼풀이 떨려 곤욕스러워질 때도 그는 가늘게 눈을 뜬 채 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앞에 서 있는 신부의 몸을 흩어보며 한시라도 빨리 그녀의 품에 안겨 자신의 간지러운 아랫배를 미친 듯이 비벼대야겠다는 조급함에 연신 헛기침을 해대다 끝내 사례가 들려 캑캑대는 바람에 결혼식장의 엄숙함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하객들은 모두 예배당이란 매우 우스꽝스럽고 불편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치는 산의 구실을 못 타더군. 다음날 신혼 첫날 밤을 치르고 잠깐 다방에 들른 동생이 금복과 그녀의 언니가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 힘도 없는 물렁뼈를 발정난 강아지처럼 밤새도록 비벼대는 통에 허벅지만 짓물렀지 뭐유. 동생의 말에 모두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이후 기술자는 남자를 다루는데 이골이 난 동생의 도움으로 차츰 남자로서의 능력을 회복해 결혼 생활을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은 그가 오래전에 공사를 마치고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한 동료 기술자들을 찾아 평대를 떠나게 되어 쌍둥이 자매도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된 거였다. 그네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헤어지는 아픔은 팔을 한짝 잘라내는 것보다 더 깊고도 쓰렸다. 전기 기술자와 동생이 떠나던 날 금복은 짐을 실은 차를 한 대 내주어 이웃 도시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눈물로 이별을 고하며 전기 기술자가 공사를 모두 마치면 다시 돌아와 같이 살자고 약속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금복을 따라 평대에 온 춘희는 전보와 함께 하루에 2바퀴씩 돌았던 마을길을 따라 거닐었다. 그러다 이윽고 다방 앞에 이르러 박제가 되어 서 있는 코끼리를 발견했다. 전보는 이전과 다름없이 거대한 몸짓을 자랑하며 코를 높이 치켜들고 서 있었다. 그동안 전보는 뜨거운 햇볕과 바람에 노출되어 색이 바랬고 눈비에 젖었다가 다시 마르기를 반복해 탄력을 잃은 거죽이 쭈글쭈글하게 변해 있었다.
춘희는 지푸라기와 가죽만 남은 전보의 모습을 보며 그와 함께 지냈던 기억이 떠올라 서글픈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때 어디선가 문득 그녀에게 신호가 전해졌다. 꼬마 아가씨, 안녕? 전보였다. 춘희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더만 애써 참으며 이전처럼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너도 안녕? 그래, 그동안 많이 큰 걸 보니 얼마 안 있으면 너도 곧 여자가 되겠구나. 그런데 너는 그동안 어디 있었지?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지. 얼마 전에 내가 태어난 아프리카에도 다녀왔단다. 아프리카가 어디지? 아주 먼 곳이야. 거기엔 끝도 없이 넓은 사막이 있고 사자나 하이에나 같이 무서운 짐승들도 있어. 그래? 언젠가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실은 내가 있는 벽돌 공장에도 다녀왔어.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았지? 그때는 다들 곤히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라 차마 너를 깨울 수가 없었단다. 그곳에서 지내는 건 어때, 꼬마 아가씨? 그런대로 괜찮아. 난 아버지한테 벽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렇군. 그 사람은 너에게 잘해주니? 하지만 그는 눈이 멀어가고 있어. 얼마 안 있으면 앞을 볼 수 없을 거래. 좋은 소식은 아니군. 전보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사라지지 않는 거지? 언제가 내가 말했잖아. 죽는다는 건 영원히 사라지는 거라고. 춘희가 물었다. 똑똑하군, 꼬마 아가씨.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전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랬지. 그런데 너희 엄마가 이렇게 박제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나는 사라지고 싶어도 사라질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나를 좀 도와줘야 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지? 나는 이제 그만 쉬고 싶어.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서 있는 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창피하고. 그러니 내가 나를 없애줘. 너를 어떻게 없애지? 없애기에 넌 너무나 크잖아. 꼬마 아가씨,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 속은 지프로 가득 채워져 있고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어. 게다가 지금은 적당히 바람까지 불고 있잖아. 그제야 춘희는 전보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금복과 쌍둥이 자매는 전날 있었던 결혼식에 대해 수다를 떠느라 춘희가 다방에 들어와 슬며시 성냥을 집어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잠시 후 밖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창가로 달려가 박제된 전보의 몸에 불이 붙어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 달려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뜨거워진 공기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전보의 가죽이 뻥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며 삽시간에 불길이 치솟고 그 불길이 다방 건물에까지 옮겨붙어 건물이 반 넘어 탈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다 얼마 전 새로 생긴 소방서에서 보낸 커다란 불자동차가 삐뽀삐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와 소방차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다들 감탄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멋진 소방복을 입고 소방모를 쓴 소방수가 차에서 내려 소방호수로 폭포수처럼 거센 물대포를 쏘아 삽시간에 불길을 잡으며 소방차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구경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소방수가 다시 소방차 위로 올라가 멋진 미소와 함께 소방모를 벗어 인사를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소방차 옆에 물을 흠뻑 맞고 서 있는 춘희를 발견했다. 금복은 춘희가 불을 냈다는 사실을 사람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야단치지 않았다. 춘희에게 노파의 귀신이 잠깐 들러붙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금복은 사람들에게 불이 난 것은 바로 노파의 저주로 인한 것이며 노파가 말한 불기둥이란 다방에 불이 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로써 노파의 저주는 모두 끝이 났다고 선언했다. 불이 난 다방을 보수하느라 돈이 꽤나 들어갔지만 금복은 그 정도 피해만 입고 노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이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금복은 불이 난 다방을 보수하는 한편 극장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평대에 남아 춘희만 혼자 공장으로 돌아왔다. 벽돌 공장은 여전히 바쁘고 활기가 넘쳤다. 문은 눈이 점점 멀어져 이때쯤엔 겨우 서너 발짝 앞에 떨어져 있는 물체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대신 그의 눈앞엔 오래전 그가 고향 마을에서 보았던 구름이 걸린 앞산의 풍경과 햇빛에 반짝이던 강물, 언젠가 그가 아버지를 따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구울 속에서 발견한 승냥이의 새끼, 또한 오래전 헤어진 가족의 얼굴과 고향 친지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문은 점점 더 말을 이어가 하루 종일 사람들 틈에서 일을 하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그렇게 그는 현재로부터 과거로, 현실로부터 꿈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사라진 것으로, 사람들 간의 대화와 교통으로부터 혼자만의 고독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춘희 또한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 즈음 그녀가 새로 흥미를 가진 놀이는 죽은 곤충이나 동물들을 외진 벽돌 더미 아래 모아놓는 일이었다. 그것은 전보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가 새로 인지하게 된 낯선 세계에 대한 그녀 나름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죽은 족집이나 햇볕에 바짝 말라 나뭇가지처럼 딱딱해진 개구리의 사체 등을 돌더미 아래 숨겨놓고 틈이 날 때마다 찾아가 살펴보곤 했다. 그녀는 활발하게 움직이던 곤충이나 동물들이 왜 갑자기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멈춰 있다 부패되어 사라지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 신비를 캐기 위해 죽은 곤충이나 동물을 찾아 하루 종일 들판을 헤매곤 했다. 그렇게 조용히 죽음의 세계를 탐험하던 춘희는 어느 날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게 되는 작은 소동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놀라운 완력 때문이었다. 인부들은 종종 쉬는 동안에 무료함을 달래느라 마당 한 구석에서 팔씨름을 벌이곤 했다. 그들은 대부분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 젊은 인부들이었다. 그날 맞붙은 두 사내가 각기 공장에서 가장 굵은 팔뚝과 가장 두꺼운 어깨를 자랑하던 자들이라 제법 볼만한 구경거리였던지 나이든 인부들과 밥하는 여자들까지도 모두 나와 구경을 하고 있었다. 햇빛에 그을리고 오랜 노동으로 단련된 그들의 팔뚝은 참나무처럼 굳세고 강인해 보였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힘을 주자 얇은 피부 아래 팽팽하게 붉어진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날의 승자는 선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사내였다. 승자가 결정되었을 때 한 장난기 많은 사내가 옆에서 구경하던 춘희를 보고 말했다. 내가 통뼈라며? 그렇다면 나랑 팔씨름 한번 해보지 않으련? 대신 너는 여자고 또 아직 어리니까 내가 팔목을 잡아주지. 어때? 그럼 공평하지 않겠니? 사내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들의 웃음은 곧 놀라움과 찬탄으로 바뀌었다. 그날 춘희는 모든 사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결국 선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그날의 승자와 맞붙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내들보다 조금 더 오래 버텼으나 그날의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사람들은 아직 어린 계집애에 불과한 춘희의 힘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한편 통뼈의 위력은 과연 대단하다며 다들 혀를 내둘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 안에선 더 이상 상대가 없던 춘희에게 드디어 맞수가 나타났다. 그는 공장의 벽돌을 실어 나르는 한 트럭 운전사의 아들이었다. 춘희가 팔씨름으로 공장의 모든 사내들을 이겼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트럭 운전사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마침 좋은 상대가 있지요. 사람들은 그가 직접 춘희를 상대할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그는 뒤에 숨어 있던 자신의 아들을 앞으로 내보냈다. 춘희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소녀는 수줍은 듯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역시 통뼈라고 알려진 소년이었다. 두 사람은 곧 팔씨름을 하기 위해 마당 한복판에 마주 앉았다. 춘희의 손을 맞잡은 순간 소녀는 알 수 없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마주 앉은 소녀가 언젠가 자신의 운명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수코스로서의 본능적인 예감이었다. 팔씨름이 시작되자 과연 트럭 운전수의 장담대로
그의 아들 또한 예사롭지 않은 장사라는 것이 드러났다. 두 어린 통뼈들은 온 힘을 다해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한식경이 흘러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버티는 동안 서로의 손등에 파고든 손톱 때문에 피가 흘렀고 한복판에 걸려 있던 해는 어느덧 서쪽 하늘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감탄과 놀라움에 꼼짝 않고 서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평상이 우지꾼 부서져 내리며 그날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나고 말았다. 춘희와 소녀는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제야 춘희도 뭔가 느낌이 있었는지 소녀의 눈길을 피하며 굴뚝 뒤로 뛰어 달아났다. 그 뒤에도 두 사람의 시합은 트럭 운전사가 공장에 들을 때마다 재개되었고 언제나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러 번 시합을 하는 동안 낯을 익힌 춘희는 시합이 끝난 뒤 소년과 어울려 놀았다. 그녀는 소년에게 벽돌더미 뒤에 숨겨놓은 온갖 곤충과 동물들의 사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새로 발견한 너구리굴을 보여주기도 했다. 성정이 순했던 소년도 별가타를 부리지 않고 춘희가 이끄는 대로 공장 주변을 따라다니며 함께 어울렸다. 그는 춘희의 어린 시절을 통틀어 유일한 친구가 되었으며 그 우정은 이듬해 소년의 아버지가 멀리 남쪽 바닷가로 원목을 실어 나르기 위해 평대를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훗날 다시 만나 한 번 더 특별한 인연을 만들지만 그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해 겨울 금복은 극장을 짓기 위해 한 건축가를 만났다. 그는 큰 도시에서 이미 여러 개의 극장과 호텔을 지어본 적이 있는 경험 많은 건축가였다. 빵모자를 쓰고 귀에 연필을 꽂은 그는 조수와 함께 다방에서 금복과 마주 앉았다. 그는 은근히 금복을 깜짝보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그동안 자신이 설계한 큰 건물들의 이름과 전문적인 건축 용어들을 주워 섬겼다. 그러자 금복이 그의 입을 막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 정도 실력이면 극장 하나 짓는 건 식은 죽 먹기겠군요. 대신 극장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지어야 해요. 내가 건물 주인이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겠죠? 그러자 건축가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거야 좋으실 대로. 금복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전부터 생각해둔 게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린 거라며 하얀 종이를 한 장 내밀었다. 건축가가 종이를 펴보자 그 위엔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